하다못해 발코니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진짜. 난 그 인면 볼 때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전 진짜. 이게 지금 이제 골드곰 신명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의 1인 가구는 원룸에서 많이 거주하는 것 같다라는 질문이었고요.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용 면적 4평, 5평짜리 원룸 공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해보셨는데 네. 이런 좁은 주거 공간이 확산되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저는 좀 안타깝죠. 네. 사실은 원룸도 4-5평은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최소한 10평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 제 친구들, 싱글인 친구들도 보면은 네. 한 15평, 20평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이 많은데 혼자 사는데도 40평 넘는 데 가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정작 또 혼자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으시는 분들은 또 너무 작은 방에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워낙 저렇게 해도 네. 그게 임대가 나가고 팔리니까 그 4-5평짜리 원룸을 많이 만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마치 우리 7, 80년대 때 85제곱미터를 많이 양산했듯이 네. 한 15평, 10평짜리를 많이 양산해서 그쪽으로 좀 더 원룸의 사이즈를 스탠다드를 좀 올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뭐 네. 청년 주택이니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호수를 많이 늘리려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겉에서 그쵸, 봤을 때는 뭐 뭐라 그럴까요? 지금 무슨 그 닭장이에요, 닭장. 예, 닭장같이 보이는 것들. 당장 용산구 삼각지역에 가면은 내가 딱 그거 보고서 진짜 호반 베레디움 프렌즈라고 네. 하는 건물이 있는데 딱 막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정말 저도 거의 삼각지 지나가면서 예. 야, 저런 거를 짓고서 공급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청년들이 못 들어가서. 거기 인기 많아요? 네, 그게 좋은 스탠다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나가면 그거보다도 더 못한 것들이 너무 비싸게 팔려서. 그렇죠. 예. 근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 GNP가 3만 불이니까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그거를 그렇게 지으면은 시장에서 그거보다 좀 더 안 좋게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그거보다는 고퀄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발코니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진짜. 난 그 인면 볼 때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전 진짜. 뭐 저는 담배는 피진 않지만 네. 담배를 어디서 필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람도 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람을 어디서 쐴까 그런 거 궁금합니다. 그냥 교도소 같아요, 제가 볼 때. 보스턴에 가면은 네. 찰스 강가에 강변에 되게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게 창문이 하나도,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데 네. 창문이 작아요. 그게 교도소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거보다 못해. 교도소인데도 창문이 네. 커요. 와. 그보다 벽돌로 지어져 있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아파트인데 발코니 없는 아파트인가 보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그게 교도소인데 그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이 학생 때는요. 한 네. 1인당 한 몇 평 정도 쓰면 딱 적당할까요? 아니 뭐 넓을수록 물론 좋겠지만은 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학생 때 학생 때, 대학생. 대학생 8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8평이면 원스페이스로? 네. 그 스튜디오로 한 9평 정도?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저도 학생 때 그렇게 못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 그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도심에 뭐 홍대 앞이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겠지만은 뭐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그런 데다 그럼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그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5평, 4평 정도는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2030 분들이 요즘 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2030 특히 20 분들이 지금 네. 내 집 마련을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질문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20이나 30 초입 분들한테 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뻘이니까 네네. 저는 그분들이 집이 정말 필요로 하는 뭐 10년, 15년 정도 되면은 네네. 그때 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인구 줄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너무 거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가 빠지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때를 기다리고서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서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저축을 본인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저축을 해서 돈을 만들고 때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상기 신도시 물량만 막 들어와도 막 네. 엄청 그냥 주변의 아파트들은 네. 크게 오르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뭐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용산구 이런 데 빼고는 어차피 네. 거기만 포기하면은 살만한 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골라 볼 때. 살 수 있을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그쯤 되면 좀 또 건축물들도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야 그렇게 돼야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기간 심리가 몰려서 이제 정부도 심리가 몰린 것 같아요. 공급이 네. 부족하다는 그래서 그냥 막 때려줘 갖고 그냥 성량가 그런 부동산들을 막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기도 하고 그렇죠. 여유 있게 좀 좋은 것도 그렇죠.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렇죠. 단군 이래 대한민국 한반도가 음.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외 유럽에 여행 가든지 가가지고 정말 네.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들은 다 당대에 제일 잘 살던 사람들이 만든 도시란 말이에요. 런던도 대영 제국 빅토리아 시대 엄청 돈 벌었죠. 네네. 파리도 그 당시에 나폴레옹도 세계를 주름잡았고 뭐 뉴욕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잘 나가던 미국이 지었던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아직은 그런 뭐 한양 500년 도비라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았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지금이 제일 잘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어서 요번에 만드는 도시를 100년 200년 뒤에도 비행기 타고 그땐 비행기 아닐지도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와서 구경할 정도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너무 급하게 이상한 것들 많이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좀 지었으면 좋겠고 네. 그 보면은 부동산 저는 진짜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비싸게 못 팔고서 그지같이 지은 다음에 분양과 동시에 몇 배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걸 앞으로도 100년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네.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유튜브를 봤었는데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지금 20대나 30대 분들 중에 집을 못 사니까 네. 오히려 차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요즘 또 이제 그 할부로 사기도 하니까 카푸어 뭐 이런 네. 것도 나오고 네. 있었는데 이런 카푸어족 아니면 또 2030들이 외제차를 하거나 집을 사기보다는 차를 사는 데 더 집중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생활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우선순위의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 자동차를 사는 게 가장 손쉽게 이 도시에서 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네네. 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가서 차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무엇보다 차가 생기면 연애하기가 편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뚜벅이를 벗어나야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 여담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연애를 계속 못 해가지고 아빠 제가 차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네. 야가 차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다가 차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는 만나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야, 명언이다. 네.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네. 자동차가 뭐 그걸로 나의 욕구를 해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간적인 욕구는 해소할 수 있는데 그 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게 다 그것 때문에 나의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좀 늦어진다면은 그게 좀 더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진짜 늦게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늦을수록 더 불리하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껴서 옛날에 한 4억이면 살 수 있는 집을 그 똑같은 집 지금 살려면 한 40억 되니까 이게 뭐랄까요? 자본이 내가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저는 뭐 과감하게 자동차 사는 건 좀 더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더 크다. 나는 뭐 집은 모르겠고 앞으로도 안 살 거야. 그러면 자동차 사고 즐기면 좋겠죠. 네. 그래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어떻게 보면 미래 자산에 대한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지금 집 사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예, 그 집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시드머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이 순간도 이제 지나게 되면 과거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간이라는 것들이 쭉 존재해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자산이라는 것들로 바뀌면서 과거에 어떤 공간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 그런 뭐랄까요? 현재 경제적 위상들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MZ 세대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은 받아들여고 그거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혁명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위에 주인만 좀 바뀌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좀 제대로 원리를 좀 파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땅 산 사람들은 엄청 돈 벌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그 당시에 산 사람도 돈 벌었고. 네. 근데 그러한 사회의 변화를 조선 500년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사회는 정체된 사회인 거예요. 오히려 정치된 사회였다. 네. 정체되어서 오히려 500년 동안 부의 이동이 없었던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이 농업 경제이기 때문에 땅밖에 없었던 시절이고 땅 문서를 물려받는 자식들만 계속 부자가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땅이 올라서 나는 지금 기회를 놓쳤지만은 네. 그런 사회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거를 잘 찾으면 되고 90년대에 그거를 잘 찾았던 사람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창업을 해서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는 세상에서 크게 부를 축적한 거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즘 메타버스가 뭐 뜬다고 하면은 네.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제2의 네이버나 제2의 카카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런 변화는 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바뀔 때 생겨나는데 네. 우리가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인구 밀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다른 기회가 생기거든요. 조선시대 때 기회가 없었던 거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서울도 사니까 많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거의 도시라고 하기 어려워요. 제 관점에서 보면은 단층짜리 집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거죠. 근데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관계가 늘어나서 네. 거기서 새로운 상업과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네.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인터넷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연결이 되니까 네. 거기서 또 다른 기회가 발생을 하고 네. 그럼 분명히 한 10년 내로는 뭔가 메타버스 인터페이스가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무슨 디바이스가 하나 스마트폰 같은 뭔가 기기가 하나 발명이 되면은 네. 그때 또 다른 변화의 기회가 있을 거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네, 저도 여기가 어때서요? 계속 눈치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제2의 애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네네. 제2의 구글 있을 거라고 봐요.